포함, 하늘의 포함. 하늘의 포함. 무지막지합니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N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야, 이거 진짜. 이건 영화 장면이다. 묵직해요, 아주. 네. 드디어 포탄의 비를 퍼붓는 게 나오네. 네. 이렇게 쏴대면 진짜 오늘의 주제는 하늘의 전함, 죽음의 전사, 반백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군을 지원해온 화력의 제왕, 지상 근접지원 항공기 AC-130 건십입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좀비 잡는 거라든가 테러리스트를 뭐 때로 오는 이렇게 디펜스 게임에서 정말 많이 접하셨던 그런 뭐 기종이기도 할 텐데 일단 뭐 원쌤 뭐 이렇게 좋아하시죠? 화끈하잖아요, 얘는요. 일단 뭐 화력이 강력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퉁퉁한 기체를 좋아하고요. 네. 영화에 이제 등장했던 게 제 기억이 그 론 서바이버인가 2005년 6월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작전에 투입됐던 이제 네이비실 대원 4명의 그 실화를 다루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이게 등장을 해서 네. 그야말로 화력을 이렇게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내는 혼자서 막 정말 이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펙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무기 하나가 뭔가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일단 바로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전술적으로 1개 대대 정도를 초토할 수 있다. 한 대로. 이게 가능한 건 당연히 이 수송기라는 큰 기체에 많은 탄약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겠죠. AC-130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보면 원래 C는 카고, 화물. C-130 수송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제 A를 붙인 건데 A는 어택이에요. 그러니까 수송기를 공격기로 개조한. 얘가 C-130을 이렇게 원래 그 모델로 하는 C-130 수송기를 모체로 개조를 한 겁니다. 모체로, 예. 예. 혹시 C-130은 타보셨습니까? 종종 타봤죠. 근데- 자신감 뿜뿜 종종이에요? 종종. 한 번도 아니고 종종이에요? 종종이라고 표현하기 수정. 가끔 타봤습니다. 가끔. 네. 몇 번 야. 탔는데 예. 아주 최근에도 제가 한번 tas어요. 이게 AC, 이거는 예. 아니 이 KF-21 우리 KF-X 보람에, 출고할 예. 때 그때 야 저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수송기를 타고 간다고 그래서 예. 보통은 이제 영화에도 보시면 나오죠. 양옆으로 이렇게 그래 서로 마주보면서 타는 거 아닙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총 이렇게 예. 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고생 좀 하실 뻔했는데 들어가 보자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게 이제 수송기 내 좌석인데요. 리무진 수준인데 거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버스 중에 운동고속 있죠. 네. 아주 그 좌석 비슷해요. 오. 공간도 좀 떨어져 있고. 이건 좀 특이한 상황에서 이거는 특수한 이제 용도를 솔직히 만든 거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공군 자문위원 중에 일원이기도 해서 예. 거기 이제 같이 갔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탔냐면 역대 공군 참모총장님들도 같이 탔어요. 제일 높으신 타셨어요. 분들이 타셔서. 예, 무려 11분이나 타셨어요. 그 중에는 우리 나이로 95세 되신 6.25 전쟁 때도 참전하셨던 역전의 용사인 김두만 총장님도 합성을 하셨는데 건강이 괜찮으신가 보죠?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아직도 이 오너에서 차 직접 운전해서 다니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 이 골프도 치시고 대단하신데 사병들을 이렇게 수송해줘도 좋긴 할 텐데 편하게 그렇지. AC-130은 여기에서 이런 걸 싹 빼고 이제 다른 장비들 들어가서 이제 실전에 뛰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제 보면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이 C-130 수송기 내부가 이 안에 이제 여기 각종 기관총, 기관포 또는 이제 그 105mm 포까지 이제 장착을 한 게 바로 AC-130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양옆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기처럼, 포, 예. 막대기처럼 이게 이제 기관포하고 105mm 포까지, 대포까지 이제 여기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C-130은 이 소위 전술 수송기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총으로 얘기하면 AK-47 비슷한 미군 최초로 터보 프로 엔진을 장착한 그러한 전술 수송기고요. 민수형 항공기에서 화물기에 쓰던 거를 이제 군용으로 이제 도입해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송기로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 화물을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장점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고익, 하윙이라고 그래서 이 날개가 보면 동체 위쪽에 쭉 이렇게 붙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실내 공간이 보기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비교적 큰 부피가 큰 탑재물도 탑재를 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모델인 C130H라는 게 있고 이 동체 길이를 늘린 C130H30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공군은 이게 다 이제 갖고 있고요. C130H는 병력이 무장 병력의 경우는 92명 그리고 화물의 경우는 약 20톤 가량을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C130H30의 경우는 병력이 이제 128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병력과 화물을 실을 수 있는데 이 항속거리는 이제 화물을 얼마나 실느냐에 따라 다르죠. 무겁게 실으면 아무래도 멀리 못 가는 거고 보통 15톤 정도의 화물을 실으면 2,400km 정도를 날아갈 수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도는 충분히 여유 있게 이제 갈 수 있는 거고요. 화물을 실지 않으면 이 호주까지도 그냥 논스톱으로 비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AC130 많은 분들 야 오늘 좀 화끈하게 좀 쏘는 거 좀 알려다오 뭐 그런 그 니드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단 화력, 무장 이거 한번 짚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주로 그 20mm 미니건 그리고 M61 벌칸포 이걸 이제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105mm M102 곡사포 그리고 40mm 포를 장비하기도 하고요. 또 주의가 아래 이제 파일런의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그리고 GBU-39 SDB는 이제 스몰 다이아미터 봄이니까 작은 폭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장착에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건십이라는 게 특징상 기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무기를 발사하는 쪽보다는 거북선처럼 이제 동체 측면에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옛날식 전함들 요즘은 뭐 포가 움직이지만 옛날 전함들은 다 옆으로 포를 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실 서로 이렇게 거예요. 나란히 써도 않습니까? 서로 막 그렇죠. 쏘고 막 예. 갈고리 걸고 막 이런 뭐 예. 게임들에도 보면 나오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측면에 다수의 이제 총포 무장이 설치가 되는데 전면 공격 무기는 이제 타깃을 지나치면서 신속히 공격을 시도하고 휙 가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목표물을 상공해서 선회를 하죠. 주로 예. 이제 지상을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2km 상공을 선회를 하다가 지상의 연락을 받으면 이제 하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군 방향에서 이제 적 목표물을 향해 이제 공격을 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리고 이제 수송기 내부에 탄약이 적대가 되다 보니까 탄약을 되게 많이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공격기들보다 계속 좀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끊임없는 공격. 죽을 때까지 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냥 돌면서 거기서 그냥 계속 돌면서 죽을 때까지 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쏘는 이 상태가 가능. 언제 끝내나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악몽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투기 같으면 보통 잘해야 한 두어 번 돌고 예. 가버리는데 조금 버티면 간다, 쟤네. 간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계속 지구력이랄까요? 공격의 지구력이 무한 지구력. 예. 그리고 이제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굉장히 안정된 기종이다 보니까 장시간 채공하면서 계속 뭐랄까요, 외과 수술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가서 쏘고 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또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좀 무시무시한 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이 건십 제작은 단순히 이제 무장만 통합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측면 무장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정교한 센서라든가 항법 장비, 화격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행 중에 고도 변화에 따른 무장 자동 정렬 기능도 필요합니다. 옛날 같으면은 뭐 헬기에서 손잡고 이러고 두두두 썼겠지만 이제 내려가면 이제 또 각도가 바뀌니까 다 맞춰가지고 그러게요. 조정이 돼야 되고 13명이 탑승을 해요. 보통 이제 AC-130에는 조종사, 부조종사, 항법사 그리고 화기와 전자장비 담당 그리고 승무 이렇게 승무원 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총사수 4명, 또 손으로 쏘는 기총사수 4명. TV, 뭐 적외선 레이더 센서 운용 요원 이렇게 해가지고 조종과 관련된 승무원 외에 나머지 8명 해서 13명이 기내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 그래서 그 화물 칸이 전부 아주 뭐 그 고성능 장비로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무기까지 포함해서. 와, 그러면 이거 가격이 원가에 비해서는 이 깡통 C130에서 엄청 비싸지겠는데요? 당연히 비싸지죠. 네. 그래서 얼마나 기본 비싸집니까? C130형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싸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도 C130 수송기를 우리 공군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같은 레벨이라도 생각하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몸값이 오산인 비교가 안 돼.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 AC130은 정말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운용하는 갖고 있는 유일한
영어로 얘기하면 유니크한 이런 이제 기종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적군의 어떤 그 대공 능력이 약할 때는 이거는 정말 노마크 찬스로 그냥 그죠. 원 없이 때리겠네요. 원 없이 예. 그 와. 이론상으로는 수송기에 싣고 있는 만큼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전투기와 예. 요격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포탄이나. 그러네요. 와.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 대구경 대공포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대공 미사일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위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1989년에 미국이 이제 파나마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AC-130을 이제 사용을 해서 여기서 AC-130 제일 큰 게 이제 센 게 105mm 포인데 이것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나마군의 이제 항복을 받아내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그러고, 이 1983년에 그라나다 침공을 했었는데 그때도 AC-130 스펙터로 뭐 제국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간 거죠. AC-130이 들어가가지고 이 포티 살리나스 공군기지를 이제 쿠바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집중적인 공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이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그때도 당연히 AC-130이 여러 차례 수시로 출동을 해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수송기를 개조한 게 지금 생각하면 야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야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건십이라는 말도 생각해 보면 배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그 포 달린 배를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날아다니는 물건을 이제 배로 지칭하고 또 이 개념이 나온 게 이제 베트남전 때부터인데요. 베트콩의 야간 기습이 되게 빈번했었으니까 1964년 말에 북베트남군을 상대하는 당시로서는 월맹이죠. 북베트남이 월맹군을 상대하는 이제 남베트남군의 능력이 점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게릴라전에 대응도 잘 못하고 1964년 봄까지만 벌써 200개의 마을이 이제 북베트남군의 수준에 떨어지게 되고요. 또 메콩 델타, 그 유명한 메콩 델타 지역의 그 베트콩 활동이 원체 활발하다 보니까 1964년 10월 31일 가을경이 늦가을경이 되고 11월 1일 사이 요 시점에 하루 이틀 시점에 그 비엔호아 공군 기지가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7대 항공기가 파괴되고 16대 미군기와 2대 남베트남 항공기 공군기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큰 피해네요.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미국 공군이 이제 기지의 안전을 위한 또 방책 마련 그리고 대게릴라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건십이라는 개념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전투기가 아니고 수송기를 개조했다. 네. 뭐 또 장점이 있으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저 전투기는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시간 한 군데에 한 지역에 대해서 상공을 오랫동안 채공하면서 공격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보통은 한두 번 휙 지나가면서 폭탄을 떨고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헬기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빠른 만큼 이 정밀유도 폭탄이 아니라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헬리콥터의 경우는 전투기보다 속도가 느리니까 당연히 정확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느리니까 공격 중에 피격당할 위험성이 많죠. 그 베트남 전의 대표적인 예죠. 수많은 UH-1H 헬기 누적된 뭐 격추되거나 손상된 거 이렇게 하면 거의 뭐 10,000대 그런 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데이터도 있는데 지상군 지원하기에는 물론 공격용 헬기 H-1 코브라나 뭐 최근에 아파치도 있지만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다. 그래서 수송기가 크니까 거기에 이제 무장을 잔뜩 실어가지고 한번 공격을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수송기를 개조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 수송기를 개조한 경우는 어떤 또 장점도 있냐면 이 공중급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만큼 장시간 또 하늘에서 적진 상공에서 채공하면서 작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AC-130은 이제 그 프로젝트 건십 2라는 신형 건십 프로그램의 결과였고요. 예. 수송기를 개조한 첫 건십은 좀 더 작은 사이즈로 AC-47 스푸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AC-130은 전장이 이제 30m 가까이 되고요. 날개폭이 40m씩 되는데 이 AC-47 스푸키는 전장이 20m 정도, 삑폭은 이제 30m가 살짝 안 되는, 그러니까 확실히 작습니다. 41년부터 실전에 배치된 미국의 그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가 있습니다. 다목적 수송기 C-47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사실 뭐 C-130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C-47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AC-47로 개조를 한 경우죠.
근데 2차 대전 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을 해서 중일 전쟁, 뭐 국공내전, 6.25 이렇게 전 세계를 누볐다는 그런 굉장히 좀 유서 깊은 그런 기종인데 창공의 기관차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스카이 트레인이라고. 네. 네, 뭐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큰 기종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당시에 2차 대전을 대표하는 수송기 중에 예, 2대를 단 2주 만에 개조해서 전장에 투입했었어요. C-47을 2주. 투입을 하는 정도로 급한 상황이니까. 대단하죠. 2주 만에 뭐 이걸 뭐 개조를 해서 이거를 그러니까요. 공격 그 능력을 갖추게. 근데 되네요, 군대는. 근데 뭐 전쟁 중이니까 그러게. 예. 부탁한 거고 7.62mm 미니건을 측면 창문에 2정, 또 측면 화물성 문에 1정, 총 3기를 장착을 했고요. 미니건은 말이 미니건이지 굉장히 세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분당 3,000에서 6,000여 발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3기의 미니건이 동시에 불을 뿜을 경우에는 분당 18,000발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불을 뿜네요. 예. 그때부터 이제 좀 진짜 총탄이 되네, 총탄. 예. 그때부터 좀 이런 식의 활용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총 50여 대가 생산이 됩니다. 이 AC-47이 1964년 12월에 첫 전투에 투입이 되고 이 스푸키라는 게 무섭다는 뜻이잖아요. 약간 뭐 귀신 같은 거 보고 무서울 때 스푸키란 말을 쓰는데 이 이름에 맞게 야간에 이제 조명탄을 떨어뜨리면서 이 총탄의 비를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예. 발사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1965년 2월 8일에 봉선 지역을 비행 중에 4시간 동안 2만 500발을 쏘는데요. 결과 300명의 베트콩 병력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시간 동안 2만 발을 하늘에서 계속 쏘고 와, 60발당 한 명을 예. 그 사살한 거니까 굉장히 진짜 높은 비율이죠. 엄청난 거네요, 진짜. 예. 북베트남하고 베트콩의 그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호치민 루트 이 상공을 다니면서 이곳을 오가는 만여 대의 그 트럭들을 대청 덩어리로 만들어요. 정말 악몽 같은 존재예요. 반대. 이렇게 이제 AC-47이 전투에서 큰 성과를 올리니까 더 큰 걸로 C-130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AC-130이 탄생을 하는 거죠. 예. 북베트남 군도 이거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제 받아쳐야죠. 그렇죠. 북베트남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소련한테 매달린 거죠. 소련한테 매달려서 맨패드, 전해들어서 휴대용 대공 미사일. 그때는 뭐 이제 SA-7이라든지 뭐 대공 무기를 공급받아서 이제 활용을 했고요. 또 이제 대공포도 다양한 구경의 이제 대공포를 배치를 해서 화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고도별로 다양한 화망을 구성해서 대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AC-47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고도보다는 낮은 고도로 해서 작전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무슨 첨단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도 없을 때니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야 나중에. 되니까 보여야 되니까 이 비교적 낮은 고도에 작전하고 그러니까 피해가 속출한 거죠. 그래서 그 소련제 대공 미사일 또는 뭐 대공포 이런 데 대한 다른 피해가 속출했는데 어느 정도 아니면 50여 대 중에 19대가 격추될 정도로. 그러니까 38%죠. 50대에서 19대면. 많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엄청나죠. 낮에는 아무래도 정말 이건 자살행위다. 그래도 야간에 이제 작전한 걸 위주로 원칙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예. AC-47이 이렇게 막 30몇 % 이렇게 격추가 됐으면 그 다음 단계인 AC-130은 뭔가 그런 면에서도 많이 뭔가 좀 보완이 됐겠죠? 장갑을 장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엔진에 또 자동 소화 장치. 이런 필요하겠죠. 거. 예. 예, 엔진에 불 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생산된 개량형들은 또 야간에 이제 작전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야간에도 이제 환하게 볼 수 있는 그 각종 야시 장비들도 추가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적외선 열상 방어 장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제 최대한 분산시키는 장치인데 그래서 적외선 유도 미사일에는 적어도 추적당하지 않고 파괴당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장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꼭 봐야 되는 장면인데 그 천사의 날개를 연상시키는 그 플레어 투하 영상. 이건 뭐 불꽃놀이라고 해도 불꽃놀이죠. 참.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하려는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겠습니다만은 예. 천사의 날개가 실제 비행기 날개가 아니라 이렇게 플레어를 쏘면 이 날개를 쫙 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확실히. AC-130은 무슨 사진이든 영상이든 뭔가 무기든 플레어든 뭔가 쏘지 않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항상 뭔가를 바꿔 발사하면서 다니고 있어. 그리고 얘는 쏴야 맛이죠. 예. 플레어를 솔직히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살포할 수 있는 항공기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 전투기가 뭐 이렇게 많이 하겠어요. 네. 헬기가 하겠어요. 얼마나 플레이어가 필요하면 그렇게 아니, 사실 플레이어 말고는 진짜 미사일 같은 거 날아오면 방법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뭐 본인도 살려고 애를 쓰는 거겠죠. 영상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플레어도 사실은 적의 어떤 대공화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런 예. 뭐 생존 장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AC-130이 이제 그런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걸프전 이후에 이른바 제3세대 건십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AC-132형입니다. 동체 옆부분에 그 기관포와 대포까지 이제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발사되는 게 아니고 첨단 센서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멀리, 그 다음에 멀리서 정확하게 표적을 포착하고 또 이제 명중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최신 장비가 추가되는 거죠. 항법 장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화력 통제 체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워낙 많이 퍼부니까 이게 민간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반군이다 게릴라만 타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잘못하면 또 아군한테는. 적거나 가까운 경우는 야군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핀포인트 어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갖추느냐 그게 중요한 이 개선점 중에 이제 하나였고 그래서 아군 피해를 안 주면서 적을 쓸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확도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피탄에 대한 이제 방어 능력 그래서 그 장갑 방어 체계라는 게 있어요. APS라고 그러는데 아머 프로텍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라든지 IDS라든지 저강도 태비, ALTB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 고성능, 그다음에 해상도가 높은 센서, 항공전자 장비, 당연히 이제 제머, 전자전 장비도 있어야겠죠. 그 레이더, 고성능 화력 통제 체계 이런 것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예를 들면 화력 통제 체계의 경우는 이중 표적 공격 능력을 이제 더 갖고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최대 1km 떨어져 있는 그 두 개의 표적을 두 개의 다른 센서가 각각 탐지해서 두 개의 다른 공격 수단으로 타격할 수 있는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그래요. 벙커가 있으면 벙커는 곡사포로 때리고 네. 그리고 그 병력들이 있는데 거기다 기관포로 때리고 이런 때리고. 게.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AC-130은. 예. AC-130의 이제 전 모델 AC-47이죠. 근데 그 스푸키의 모태가 된 이 C-47 C-47 수송기를 미군이 쏴서 본인의 격추마크에 성조기를 야 이거 팀킬인데 이거 군사 이거 재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법회의 힘이 될 사항이죠, 사실은. 예. 그런데 대놓고 격추마크에 성조기를 새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팀킬 5인 사격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본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보시죠. 수출국인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공군 소속의 항공기를 모두 격추한 미 조종사는 지구상에서 단 4명뿐. 그중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루이 에드워즈 커즈입니다. 그런데 에이스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에드워드 커즈의 커리어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으니 바로 자국의 수송기인 C-47을 유격해 바다에 떨어뜨린 것인데요. 사실 이는 강철심장 커즈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데 과연 무슨 사연이 될지 본방사수 하시죠. 의협심이 강했던 루이 에드워드 커즈는 뉴코필드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329 전투항공단의 일원이 돼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의 애 전투기는 록히드 P-38 라이트닝이었습니다. 커즈는 전투기에만 오르면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요. 1943년 4월 29일에 독일 공군의 BF-109 메사슈밋 항공기 3대를 격추시키는가 하면 뒤이어 또 한 대를 손상시켰고 그로부터 얼마 후 지중해에 있는 사디니아 섬에서 BF-109 2대를 더 격추했습니다. 첫 격추에 성공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연이은 성과를 쌓으며 비행단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이후로도 커즈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이탈리아군의 마치 202도 격추했죠.
그렇게 커즈의 고공행진이 멈출 줄 모르던 어느 날 1943년 8월 27일 이탈리아 살레르노에서 그만 독일 공군에게 격추되고 만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커즈는 이탈리아의 포로가 돼 로마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될 놈 될, 안 될 아니라는 말이 이때도 있었나요? 뭐래도 될 놈이었던 커즈는 얼마 안가 자유몸이 되는데요. 다른 조종사들과 함께 도망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내 탈출에 성공했죠. 어렵게 연합군 영토에 도란 끝에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종사의 피가 들끓던 젊은 커즈는 또다시 현역으로 입대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1944년 커즈는 태평양 제3공군 특공대에 합류해 P-51 무스탕에 올랐고 다시금 임무를 수행하게 됐죠. 커즈가 속한 부대인 3공군 특공대의 임무는 일본 기지를 폭격하고 부상자를 대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바탄섬 인근을 정찰하던 커즈와 동료들은 작은 일본군 비행장을 발견하고 공격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료 한 명이 격추당해 비상 착륙을 하게 되자 위기에 빠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커즈도 그 지역을 맴돌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튀어나온 커다란 비행기가 그의 눈에 포착됐으니 게다가 바탄 비행장, 즉 일본군 비행장에 랜딩 기어를 내리고 착륙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이는 바로 미군의 C-47 수송기였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당황한 커즈는 무선을 집어들었고 수송기가 착륙하려는 비행장이 일본군 진영인 것을 알리려 했지만 하필이면 무선 통신이 말을 듣지 않았죠. 결국 그는 C-47 수송기 근처로 다가가 자신의 기체를 흔들며 존재감을 알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C-47의 조종사는 물론이고 탑승자들까지 모조리 일본군의 포로가 돼버릴 수 있는 긴박한 상황. 커즈는 결국 상황을 반전시킬 추이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뭐 아니면 도 마음을 돌릴 수 없다면 차라리 안전하게 C-47을 격추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웬만한 관심장이 아니고서야 내릴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역시 에이스다웠습니다. 그는 P-51 무스탕이 장착된 59경 기관총을 C-47의 엔진을 향해 발사했고 수송기는 결국 바다에 추락하고 말았죠. 커즈의 큰 그림이었을지 다행히도 C-47의 동체는 크게 파손되지 않은 채 바다에 불시착했고 승무원은 구명정을 이용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먼저 격추됐던 동료 역시 추락한 C-47의 구명생목에 탑승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커즈가 구한 건 동료의 목숨과 C-47 조종사만이 아니었는데요. 그가 사건 바로 전날 데이트를 했던 여자친구도 바로 이 C-47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극적인 죄를 한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운명이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P-51의 성조기 격추 마크를 그려 넣을 수 있게 되었죠. 이후 커즈는 그녀와 결혼했고 결과적으로 미래의 와이프를 구하는 쾌거를 이룬 게 되었습니다. 업적도 쌓고 연인도 구하고 순간의 선택이 불러온 찐한 해피엔딩이 인상 깊습니다. 아, 진짜 강철 심장 정확한 판단을 한 거 사실은요. 가끔씩 보면 전쟁 중에 뭔가 이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뭔가 뭐 맺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막 그 피튀기는 상황에서도 막 심지어는 적군끼리 우정을 나누고 이런 것도 있는데 예. 뭐 영화도 있었죠. 예. 웰컴 투 뭐. 예.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장교가 이제 영국군 장교에게 잡혔어요. 예. 근데 독일군 장교가 나를 풀어주면 여동생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또 근데 영화 같은 문제는 얘기네요. 그걸 믿고 영국군이 실제로 독일군을 풀어주는데 이거야말로 군법 배임감이죠. 그거는 총살 아닙니까? 총살해야지. 전시에. 예. 저 적군 장교가 예.
뭐 생명을 위협받은 것도 아니라. 근데 당시에는 안 들켰나 봅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저 동생을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하게 되는. 내 여동생을 소개해줄 테니까 나를 살려주기가 통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천원매부가 실제로 됐고요. 예. 그 뭐 세월이 지나서 아마 밝혀지지 않았나 싶은데. 여동생 사진 봐. 오, 미인? 뭐 해가지고 이거는 총살이죠. 이건 총살이어야 돼, 이거는. 사실 뭐 22, F22, 뭐 F 뭐 35, 그리고 최근에 뭐 수호이 뭐 이렇게 막 스텔스만 얘기하고 막 그러는 시대, 뭐 극초음속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시대, 곡사포 이런 거 세긴 한데 약간 좀 이게 좀 올드한 느낌이 솔직히 들긴 하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게 역주행 아니냐 뭐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그런 뭐 인식들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미 특수전사령부에서는 AC-130을 업그레이드한 최신형 AC-130을 또 구매를 하고 있어요. 아, 또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 공군 특수전사령부가 최신형 원십인 AC-130J, 이건 별명이 고스트 라이더입니다. 이거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미 공군의 4특수작전 비행대 AC-136, 아까 말씀드린 스푸키가 이제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6월 3일 날 플로리다주의 헐버트 기지에서 마지막 작별 비행을 실시했다고 하고요. 이 스푸키는 참고로 지난 18년간 각종 지상 작전 지원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적군의 이제 소위 포탄, 총탄의 비를 퍼부으면서 이제 그런 임무를 이제 수행했고, 그거를 이 AC-130J가 이제 이어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AC-130J는 2015년 8월에 첫 인수를 이제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가 했고요. 올해까지 21년까지 총 32대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닌 거죠. AC-130J형은 MC-130J 코만도 2라고 있는데, 이거는 특수부대를 적진에 침투시키는 역할 플러스 공중구뷰 기능까지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M이 여기 멀티퍼포즈 다목적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게 AC-130J고요. 뭐 특징은 당연히 구형 모델보다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고, 연료율이 좋은 롤스로이스의 A2100 터보 프롭 엔진을 이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장은 NK44 부시마스터 2 30mm 기관포의 파생형인 GAU-23A를 갖고 있고, 곡사포의 경우는 M102 105mm 곡사포도 역시 이제 갖고 있는데, 미사일이 이제 전에보다 좀 더 다양한, 기본적으로 헬파이어 갖고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GBU-39 SDB를 갖고 있고, AGM-176 그리펜이라는 공대진 미사일도 장착을 하고 있어서 이 정밀 유도 무기 비중이 전에보다 높아졌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지막지하게 그냥 포탄, 충탄만 퍼부었는데 이제는 핀포인트 어택 미사일 등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비중이 좀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왜 소위 구닥다리처럼 보이는 이런 거를 다시 도입하는 역주행 비슷한 걸 보이느냐? 이 용도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운용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수부대 지원을 이제 많이 이제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투기나 전폭기와는 좀 성격이 다른 이제 그런 용도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이 특수부대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소수 정예 부대로 싸워야 되니까 소위 하늘에 포함이 날라와서 정확하게 때려주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건 지금 무인기죠? 이거 영화죠, 영화 트랜스, 예, 그거, 예. 우리 저 어디서 많이 보던 영화 아닙니까? 네. A10이 떴죠, 지금? A10 떴고. 이게 저 이집트 쪽에 피라미드 근처 아닌가요? 네. 모델가 이집트였던 걸로 보게 되는데. 야. 네, 여기서 이제 AC-130이 등장해서 이 포탄과 총탄의 비를 퍼부는 거죠. A10 가지고는 안 된다. 좀 센 거 와. 와, 둥둥둥둥둥둥둥둥둥 쏘면서 진짜 고마해라, 이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뭐 그때가 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와, 예. 진짜 외계인이 오면 제가 떠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저런 화력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AC-130. 근데 또 업그레이드 모델이 뭐 계속 나오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필요할까요, 이게? 일단은 뭐 AC-130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그 이라크 자유작전 그리고 항구적 자유작전 이런 데뿐만 아니고 IS 척결 작전에도 다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 효용성이 충분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비정규전이 주를 이루는 현대전 특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오랫동안 또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미래라고 한다면 방금 외계인 얘기로 나왔는데요. 외계인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국 그죠? 그쵸, 외계인이 예.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랬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미 공군이 그 AC-130J 고스트라이더 건십에다가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60kW급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 테스트를 하는 거죠. 오, 그래요?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레이저를요? 예, 레이저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테스트지만은 장착이 되는 경우에는 미 공군 전 세계 공군 항공기에서 테스트한 최초의 공격용 레이저 무기가 됩니다. 예. 보통 이제 뭐 우리 폭탄이나 무슨 미사일 혹은 뭐 이런 총탄 이런 것들은 운동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화학 에너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열을 빛으로 이제 빛을 집중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열을 올려가지고 태우거나 녹이는 그런 장치인데 레이저 무기란 거는 생각만큼 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탱크에 장갑을 구멍을 낸다거나 뭐 이런 건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직은. 어. 택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갑 그러니까 차량에 뭐 안테나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안테나 그런 걸 정도예요? 녹이거나 제일 약한 부분이 안테나 아닙니까? 예, 그런 걸 꼭 녹이거나 아니면은 뭐 작은 보트,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보트의 선체에 구멍을 내거나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구멍으로 터지진 않을 테니까 이게. 고무 버튼은 조금 더 효과가 클 테고. 고무 버튼 터트릴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혹은 뭐 적의 무인기 예. 같은 거를 격추시킬 수는 있어요. 아, 무인기도 가장 약한 비행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위력에 따라 다른데요. 네. 수십 킬로와트면 아까 말씀드린 무인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뭐 경비행기 정도,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 같은 걸 요격하려도 보통 100킬로와트 이상 네. 위력이 필요하고요. 탄도 미사일은 메가와트급 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레이저 무기를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쓰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레이저 무기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네. 장점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광속으로 날아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인기 같은 걸 쏘긴 좋죠. 근데 열이다 보니까 열이란 거는 살짝 닿는다고 뭐가 되지 않잖아요. 계속 좀 고자리를 아, 그렇죠. 이거 쬐고 예, 있어야 숯도 되는. 이렇게 널리면 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던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 잠깐 닿으면 뜨겁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쬐고 있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빠르니까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런 한계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적에 뭐 텐트라든가 뭐 천 이런 거는 불을 붙일 수 있겠죠. 그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불화살 모르겠지만. 쏘는 게 나, 불화살 쏘는 게 낫겠네. 불화살. 아, 진짜 답답하네요. 예, 지금. 차량의 엔진도 잘 쏘면 이제 터뜨릴 수 있고. 아우, 그 지금 저격총으로 쏘는 게.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맞추는 게 예. 요격하는 게 힘든 게 예를 들어 포탄이나 미사일이 날아올 때 음속이 몇 배로 날아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거기 맞춰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 그래야 이게 계속 조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예, 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빠른 속도 움직이는 게.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능력을 발휘하려면 전 메가와트, 기가와트급이 돼야지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테스트하는 건 절대 그런 건 아닌데 60K는. 그래도 해보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중요하죠. 예. 이게 이제 적의 장비를 손상시키지 않고 또 부상을 입히지만 뭐 죽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특성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비치사성 병기 오히려 예, 뭐 약함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의 핑계 같기도 한데요. 사실 레이저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날씨가 안 좋거나 공기가 예. 나쁘면 위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됩니다. 미세먼지. 와, 요즘 심각한데 이거. 예. 연막탄에 약한가요, 그럼 레이저가? 예, 빛이 제대로 통과를 못하니까 연막탄 이거 대부분이 다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탱크나 무슨 비가 와도 그렇고요. 아, 비가 와도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니, 그러면 고추 말리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데 이거? 그리고 이제 파괴력을 강하게 내려면 아무래도 전력을 많이 소모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덩치 크고 민감한 그런 정밀 광학기가 힘도 세면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이제 하고 있는 지금 AC-130J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실험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그 유효성을 입증하든가 못하든가 하지 않을까 이게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일단 AC-130은 기본적으로 아주 오래 가기는 힘든 무기일 거다.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이 전투기도 아니고 수송기고 군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성 면에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점점 더 위험한
실전에 투입될 때 됐을 때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많고 레이더에도 당연히 크게 잡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속도도 느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거는 틀림없다. 다만 저는 이제 단기 중기적으로는 효용성이 있다고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먼티 무인무기를 운영하는 플랫폼으로서 유인 플랫폼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미군에서 최초로 먼티를 쓴 게 AC-130이에요.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프레데터 무인기하고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이 프레데터의 정보를 받은 다음에 좀 더 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AC-130이 공격하는데 아주 잘 활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건십이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운영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적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 시간에 뭐 A10의 적수가 뭐 수호 25. 그러면 AC-130도 이거 뭐 또 그쪽도 그 러시아나 이쪽 쪽에서 뭔가 이거 맞수 뭐 카운터 라이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계획은 있어요, 근데. 예. 없어요 지금은요? 예, 지금은 없고요. 근데 계획이 흥미로운데 구소련에 이제 AN-12라는 수송기가 있거든요. 네. 이게 미군의 C-130 수송기하고 거의 같은 크기이고요. 엔진도 프로펠러 4개 엔진이라 C-130하고 동일하고요. 근데 1973년 이후에 이미 생산이 중단된 기체긴 한데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은 그 시리아 내전에서 기존의 이제 수호이 25, 수호이 28 같은 이런 근접 지원기 이런 것들의 성능이 AC-130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진다는 게 좀 증명이 됐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 이제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AN-12 수송기를 개조를 해서 57mm 자동 기관포 2문, 그다음에 소구경 화기들을 탑재해가지고 다양한 무장하고 운용 전술 그리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절차를 지금 고려 중인 상태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2019년 6월에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2년 가까이 지나가니까 좀 진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체를 뭐 개조하고 이런 거는 아까 뭐 며칠 만에 뭐 해냈다 이런 미국의 경우도 있듯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운영 교류를 확보하는 거, 전략 전술 관련 측면들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를 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 입장,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지상군의 전투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도 같거든요. 우리는 이쪽 계획이 없나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사실은 우리보다 많은 전차, 장갑차, 예, 그러니까요. 기계화 부대, 포병 부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제 이름대로 유용한 무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 그다지 괜찮은 옵션이 되기 힘들다,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강력한 대공망을 가졌을 경우 이 AC-130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게 이제 뭐 대공포가 됐던 미사일이 됐던. 근데 북한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특히 평양 중심으로 해서는 그 대공포만 해도 뭐 12.7mm부터 해가지고 뭐 23mm, 그다음에 뭐 30mm 이상 되는 뭐 80mm 이상, 100mm 대구경 대공포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높은 고도까지 포를 쏠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미사일도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전차 장갑차에 북한 말로 화승총이라고 그러죠. 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들을 한 2발 정도씩 이렇게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AC-130을 우리가 운용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아파치도 36대를 도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거기에 36대 추가로 도입한다고 그러고 LAH라는 소형 분장헬기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계 최강 화력 하늘의 전함 AC-130 건십 쭉 말씀 나눴는데 끝으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내전이라든가 게릴라전이라든가 이런 식의 전략들 그런 것들이 전술들이 운영되는 데에는 또 어떤 기체가 맞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으면 또 다른 쪽에서 또 생각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즉 뭐 우리가 정말 필요하니 아니냐 이런 것 사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좀 바로미터로 되는 뭐 그런 기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프라모델을 제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선미를 잔뜩 붙여가지고 그 플레이어가 실제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 장면으로 예. 예, 기체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런 거를 만들면 멋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꼭 이 똑같은 무기를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건십이 탄생한 배경, 베트남전에서 이래서 뭐 헬기도 어렵고 전투기도 한계 있고 수송기를 이렇게 개조했으면 괜찮겠다 그런 고민해서 급하게 개조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전을 통해서 이런 무기가 나온 건데 우리 군은 뭐 실전 상황이 이제 지금까지 거의 없었지만 하여튼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좀 유연성,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이가 없으면 잇몸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를 개조해서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그 마음의 자세. 우리도 유사시에는 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교훈적인 사례로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전 사례 거의 없어 그런데 이가 없으면 잇몸 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거든요. 나중에 실전 사례가 뭐 감세 없어서 그런 거지 정말 전 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네. 자 오늘 본 게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외부통에서 언제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밀리터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화끈하긴 하죠 진짜 영상만 봐도. 아까 그 프라모델 어떤 분이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하고 사진으로 댓글 올리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아마 어디 찾아서 사진이라도 하는 분명히.